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또 접종 완료자는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후보는 권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제3의 여성과 만나려 했지만 약속이 어긋나 만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학생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가 20대 코치에게 1년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발했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펀드 운용을 담당할 금융회사 투자총괄본부장에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 하나 없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내정돼 논란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1년 만에 연임 없이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코로나 방역 실패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올 추석도 대가족이 함께 모여 차례 지내고 성묘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끝낸 가족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유행 재확산을 우려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 두기를 4주 연장하면서도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했습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다음 주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 더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은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현재 오후 6시까지는 4명, 그 이후는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야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턴 최대 6명까지 식당과 카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추가 허용된 인원들은 모두 접종 완료자여야 합니다. 3단계 지역에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도 추석 연휴 기간인 17일부터 23일까지는 가족의 안에 8명까지 집안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를 4주 더 연장하면서도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방역을 탄탄하게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다음 주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 더 연장됩니다. 결혼식장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향한 첫 발을 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다음 달부턴 방역이 더 완화됩니다. 2차 접종률이 절반 가까이로 높아지고 하면 이 현재 일상과 방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정부는 위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가족들이 접종을 완료해 8명까지 모이더라도 외식이나 성묘는 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 면회 역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만 허용됩니다. 추석 방역 대책에 더 자세한 내용은 황병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요양병원 비대면 면회장. 찾아오는 면회객이 없어 썰렁하기만 합니다. 비대면 너 아예 못하게 4단계잖아요. 4단계니까 그것도 안 돼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다만 환자와 입소자, 방문자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수도권 지역도 추석 연휴 기간 접종을 완료한 가족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장소는 집 안으로 제한됩니다. 외식이나 야외 성묘는 할 수 없습니다. 실내 봉안시설은 사전에 예약해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모님이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귀향을 하고 돌아오신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 역사, 터미널 등 13곳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돼 운영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부과되고 휴게소에서 취식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열차는 창가 좌석만 판매되고 연안 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제한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더 연장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망연자실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도 손님 찾아보기 힘든데 2차 접종자에 한정된 인원 제한 완화는 장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1차 접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추석을 앞둔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전통시장.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분주해야 할 시장이 썰렁합니다. 단체로 뭐 하는 게 있어야 주문도 가고 하는데 그건 아예 없어. 손님이 아예 나오지도 않아. 추석 명절이면 지금 준비돼야 되잖아. 근데 올해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4주 더 연장하면서 방역체계 개편에 희망을 걸었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현재 한 매출이 작년에 20-30% 떨어진 데서 지금도 거의 절반 정도인데 거기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2차 접종 완료자들만 인원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불만입니다. 7월 달부터 그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백신 접종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문의를 주시거나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주신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한 팀도 없어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2차 접종자 대부분이 고연령층이어서 저녁 6시 이후 외부 활동이나 소비 생활이 적기 때문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으려면 30, 40대를 좀 포함하는 1차 접종 완료자들까지도 적용이 되어야 현장에서는 그나마 매출에 도움이 되는. 추석을 앞두고 또다시 연장된 영업 제한에 상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일축했고 캠프에선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 역시 펄쩍 뛰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장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검 감찰부는 손 검사의 PC를 확보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일부 자료가 김웅 의원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당직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시 당과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이던 최규일 전 의원, 정점식 의원, 김현우 변호사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며 증거를 가져오라고 반박했고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참 뭐 어이가 없는 얘기고 상식에 비추어서. 캠프에선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가 무죄라고 악착같이 주장했던 그 세력이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100% 윤석열의 지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쿠데타를 했던 전두환 씨의 신군부 하나회와 비견되는 사건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실관계를 당무감사로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다음 주 월요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손 검사와 윤 후보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상임위 증인 출석은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이렇게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대전에서 첫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각 지역을 돌며 현장에서 그날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 방식이어서 첫 경선지인 대전 충남의 승부가 이번 판세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윤수영 기자가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첫 지역 합동연설회가 열릴 대전 컨벤션 센터입니다. 후보들이 오를 무대 제작과 현장 기표소 설치가 한창입니다. 대전 충남 선거인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해 5만 2천여 명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 전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약 2%인 1000여 명이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현재 대전은 거리두기 3단계인데 이렇게 밖에서 2m씩 거리를 두며 대기하다가 한 번에 40여 명씩 입장해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쪽 앞에서 숫자를 다 체크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어요. 지역별 경선 결과는 당일 오후 5시쯤 발표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 대세론에 힘이 실릴 수 있지만 조직력을 앞세운 이낙연 후보가 선전할 경우 경선판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민심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점권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이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이낙연 후보 측 서른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 비용 리스크가 본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나중에 계좌 추적을 하면 다 알 것이라며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여론조사 업체 오류와 문제점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 문제가 대선 경선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선거철 한철 장사를 노리는 여론조사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동시에 여론조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대선 판도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선관위의 형식적 관리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관위가 최근 적발한 여론조사 업체 왜곡 사례는 조사원이 특정 후보 이름을 언급하며 답변을 재촉하거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연령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조사기관 관계자는 조사원들이 프리랜서로 여러 곳을 돌며 일하다 보니 문제가 된 조사원도 곧 다른 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며 재발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부실 여론조사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은 현재 80곳, 2017년 42곳 대비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선거철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비용을 싸게 막 수주를 해요. 이게 뭐 한철이란 말이에요. 특정 지역과 연령대 응답이 과다대표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응답률이 낮은 20, 30대의 경우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씁니다. 목표 응답수를 채우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의 질과 응답률을 높이는 것은 목표 할당을 채우기 위해 해가지고 더 노력을 하고 전화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죠. 선관위 관리도 문제로 꼽힙니다. 3명에 불과한 상근 인력 기준조차 채우지 못해 등록이 취소된 업체 2곳이 얼마 후 같은 상호로 재등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기준을 통과해 막을 이유가 없었다고 했지만 애초에 처벌 등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공수처가 해직교사 불법 특채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여 만인데 조 교육감 측은 이런 논리라면 해고자 복직은 불가능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결론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교육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기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그리고 피해자 조희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인정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 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하고 결재를 강행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채용 공무원들이 업무 권한이 없는 당시 비서실장 한 씨의 지시를 받도록 했고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팀은 조 교육감의 조사 서류와 증거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고 검찰은 중앙지검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논리라면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노조원들의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40대 대리점주와 관련해 저희 취재진이 김포 택배노조원들의 SNS 단체 대화방을 목록을 입수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번 사건과 관련한 노조 측의 공식 발표에 사실과 다른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노조 측은 대리점 포기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단체 대화방에서는 포기 각서 작성 소식을 전하며 서로의 노고를 취한 건 물론 더 힘을 내서 대리점을 차지하자는 말까지 오갔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대리점 연합회가 공개한 김포 택배노조원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이 대화방에는 김포 지역 노조 간부 등 47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한 노조원이 숨진 택배 대리점장 A씨가 대리점 포기 각서를 쓴 것이 노조원들 덕분이라는 소식을 전하자 다른 노조원이 더 힘을 내서 대리점을 차지하자며 맞장구를 칩니다. 그리고 노조원끼리 서로를 격려하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날 김포 택배노조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는 A씨의 대리점 운영 포기 책임이 CJ 대한통운 측에 있다는 전국 택배노조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이 밖에 단체 대화방에서는 고인의 가족에 대한 욕설과 조롱, 재산 상태를 조사한 듯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김포지회 측은 대화방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자 구호 등을 통해 A씨에게 대리점 포기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A씨의 유가족과 CJ 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회는 다음 주 법무법인과 함께 택배노조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현대제철 통제센터 점거 사태도 열흘을 넘겨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자회사를 통해 하청 근로자를 고용한 데 대해서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회사 주요 시설을 점거한 겁니다. 불법 점거로 회사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인데 회사 측은 대응할 길이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상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대제철소 건물 주변에 천막과 텐트가 빼곡하게 배치돼 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달 23일부터 고용 형태에 문제를 제기하며 통제센터를 점거한 겁니다. 계획들은 따로 잡힌 게 있으세요? 결국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임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당진 현대제철 주변 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노조 측 주장이 담긴 현수막들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문제는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통해 사내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노조는 불법 파견 연장과 다름없는 자회사 고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조의 불법 점거에도 회사의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소속인 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교섭할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노조법상 대체 근로도 금지돼 새 근로자 채용도 불가능합니다. 해결책 없이 갈등만 극에 달하면서 불법 점거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택배 대리점주가 노조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 측은 택배노조 조합원 12명을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만 노조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의 책임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일단 양측의 주장은 많이 다르죠? 네,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숨진 택배 대리점주는 유서에 노조 조합원 12명을 언급하며 나를 파멸시키겠다고 했다. 공격적인 언행을 하고 뜬소문 헛소문을 만들어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 괴롭힘 정황이 있었던 건 인정했습니다.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글과 비아냥 조롱이 확인됐다는 거죠. 하지만 폭언과 욕설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수준의 괴롭힘이었는지 피해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겠군요. 네, 현재로선 이 유서와 단체 대화방 내용을 통해 상황을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직접 진술해 줄 수 있는 대리점주가 사망했기 때문에 의혹을 규명하려면
신속히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게 법조계 얘기입니다. 망인이 남겨놓은 메모라든가 일기장이 있다거나 구체적인 녹음이 핸드폰에 있다거나 CCTV나 문서, 주민들의 증언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거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숨진 대리점주와 택배기사 12명 모두 직장 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고용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서로 대등한 계약관계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개인 사업자들이라면 파업이라든지 또는 태업 같은 표현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택배노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으면서 이 택배 노동자들도 파업과 태업 같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택배기사들은 개인 사업자인 동시에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대리점주들은 이 택배사로부터 일감을 받아와 택배기사들에게 나눠주는 대등한 계약관계인 동시에 근로자성을 가진 택배기사들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 역시 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택배기사들의 목소리가 좀 커진 측면도 있고요. 맞습니다. 전국의 택배기사는 5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택배기사 과로사가 잇따르자 노조가 앞장서 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부 당국이나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 안타까운 사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최근 택배 시장이 갑자기 팽창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양상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좀 더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성 2명을 살해하고도 더 못 죽인 게 한이라는 말을 쏟아냈던 강윤성이 추가 범행을 시도했던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뒤에 제3의 여성과 만나려 했지만 약속이 어긋나 만나지 못한 건데요. 경찰은 강윤성의 통신 기록 등을 추가 분석 중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1차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강윤성은 제3의 여성에게 연락해 몇 시간 뒤 만나기로 했습니다. 빚갚을 돈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 착오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상대방을 기다리면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윤성은 이 약속이 불발된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 생활을 하다 29일 새벽 2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윤성은 1차 범행 전에도 이 여성을 유인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통화와 금융기록 그리고 강윤성의 동선이 담긴 CCTV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범행 시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적용한 살인 혐의가 아닌 강도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화요일쯤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전자발찌 착용 상태로 여성 집에 숨어들었다가 성폭행 미수에 그친 40대가 과거에도 여성 집에 몰래 드나들면서 물건을 훔쳤다고 피해 여성이 주장했습니다. 이 전자발찌가 학교 등 아이들 밀집 지역에서 주로 작동되다 보니까 범행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A씨가 전 직장 동료 B씨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입니다. 성폭행 피해를 당할 뻔한 여성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A씨가 자신의 집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속옷과 금품 등 수백만 원어치를 도둑질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일시가 확정이 안 돼요. 그래서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고소장 접수받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외출 제한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6시간 동안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학교나 학원 밀집 지역 등 지정된 위험 지역 외에는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 3월 광주에선 전자발찌를 찬 30대가 성추행 혐의로 붙잡혔지만 사건이 이웃집에서 일어나면서 전자발찌가 범행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범행의 흉폭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 후에 행동의 패턴들이 빅데이터 형태로 누적되어 있어서 관리된다면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그동안 착용 대상자는 30배가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은 300건이 넘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중학생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가 20대 코치에게 1년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코치가 가진 선수 추천권 등 위력이 이용된 정황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A양의 부모는 코치인 26살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월 A양이 B씨의 집에서 합숙 훈련을 하는 동안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고 최근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양 부모는 당시 B씨가 다른 선수들도 함께 지낸다고 안심시키며 딸의 합숙을 권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코치가 운동 중간에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듣기 힘든 욕설이나 막말을 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B씨가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데려가 성폭행한 이후 나쁜 말을 했거나 증거가 될 것 같은 SNS 대화 내용을 지우도록 강제했다고도 했고 코치가 선수 추천권 등 위력을 이용해 압박했던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치와 선수 간에 그 위력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증거 수집을 위해 A양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A양 진술을 바탕으로 훈련장 등의 CCTV 영상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새벽 시간 부산의 무인 점포 9곳에 잇따라 도둑이 들었습니다. 1분 만에 점포 한 곳의 금고를 털 정도였는데요. 10대 청소년 3명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으로 가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무인 점포에 남성 2명이 들어섭니다. 가방에서 도구를 꺼내더니 태연하게 계산기를 뜯고 돈을 꺼냅니다. 능숙한 몸놀림으로 1분 만에 돈을 챙겨 달아납니다. 새벽에 그걸 털어버리면은 순식간이죠. 무인이 되다 보니까 특별한 대책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어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부산에서만 무인 점포 9곳에서 현금 40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은평구에서도 하룻밤 사이 무인 점포 10곳이 같은 방식으로 당했습니다. 경찰이 잡고 보니 이들은 충남 천안의 동네 선후배인 10대 청소년 3명이었습니다. 2명씩 번갈아 짝을 이뤄 서울과 부산으로 가며 무인 점포 19곳에서 80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확인해보니 동일이 무인 점포 아이스크림만 털었더라고요. 경찰은 이들의 무인 점포를 상대로 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2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펀드 운용을 담당할 금융회사 투자총괄 임원에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 하나 없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내정됐습니다. 직책은 투자운용본부장인데 원래 하나의 자리였다가 최근에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자리 하나에는 금융 전문가가 또 한 자리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출신 행정관이 내정된 건데요. 일부러 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지원하는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펀드를 운용하는 곳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 은행 등이 출자해 만든 성장금융입니다. 성장금융은 오는 16일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황 전 행정관은 성장금융 측이 최근 조직 개편을 해 만든 투자운용 2본부장을 맡을 걸로 보입니다. 펀드 운용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황 전 행정관은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 민정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인물로 금융 관련 자격증이나 자산운용, 투자 경력은 없습니다. 청와대를 나와 2019년 은행들이 출자해 설립한 구조조정 전문기업인 유암코로 자리를 옮길 때도 낙하산 논란을 빚었습니다. 성장금융 측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운용 인력이 아니신 건 맞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서 결론이 나거든요. 하지만 금융권에선 임기 말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낙하산 인사를 하느냐며 펀드가 제대로 운용될지도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고 개인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낙하산이라는 표현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전 시장 사망을 두고 목숨으로 책임을 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은 죽음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요. 강 전 대변인은 결국 최종본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의 회고록 372쪽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아픕니다. 정말로 인생무상 허망하고라면서 피해자에게 목숨으로 책임진 건데 조문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말했다고 원본에 적었습니다. 강 전 대변인은 2차 가해 논란 때문에 참모들이 만류한 것 같은데 조문을 가지 못했을 대통령은 얼마나 슬펐을까라는 자신의 생각도 담았습니다.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피소되면 수사, 재판받고 선고된 형기를 이행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지는 행위라며 자서전 속 문 대통령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죽음은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가해 행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도 대통령부터가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공적 책임의식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죽음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도 전혀 없고 전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이 드네요. 논란이 확산되자 출판사 측은 최종본에서 조문 말고는 이라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영국, 인도네시아와 동시다발적인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과 B-52 폭격기 등 미군이 자랑하는 전략 자산을 대거 투입했는데 아프간 철군에 따른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는 해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첨단 정찰기들을 출격시켜서 북한의 동향을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전략폭격기 B-52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의 연합훈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도 항공모함 칼빈슨호에서 출격한 F-18 전투기가 동해 인근 해상에서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 탑재기와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했고 앞서 지난 1일엔 미군의 B-52 2대가 인도네시아 공군과 비행훈련을 했습니다. 아프간 철군에 따른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중국도 견제하려는 군사적 의도로 보입니다. And we've continued to tackle security challenges from China and Russia, Iran and North Korea.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은 4년째 실내 컴퓨터 게임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자 미군은 지난달 30일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하는 조인트 스타즈와 통신 감청기 RC-135기 등을 한반도에 출격시켜 북한 동향을 감시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6년 전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국내 무대에서 쇼팽을 연주합니다. 그동안 조성진이 의식적으로 쇼팽 연주를 피해왔던 터라 이 조성진의 쇼팽에 목마름이 있었던 관객에게는 특히 희소식입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대담하고 정열적인 쇼팽의 스케르초 2번. 조성진에게는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곡입니다. 정명훈 선생님 앞에서 연주를 해가지고 정명훈 선생님과의 인연도 생겼고요. 그리고 쇼팽 콩쿠르 세미파이널 마지막 곡으로 연주하기도 했었고요.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그는 5년 만에 쇼팽 앨범 발매를 기념해 전국 리사이틀 투어로 국내 팬들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세계 투어가 멈춰지고 비대면 공연을 진행하면서 관객들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당연하게 연주하는 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연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세계적인 연주가로 자리매김했지만 아직도 배워나가는 단계라며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발전은 없다고 당차게 말합니다. 저희 가장 큰 목표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는 연주를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좀 좋아져서 계획되어 있는 연주를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성진은 내일 전주를 시작으로 국내 7개 도시 투어에서 깊고 무르익은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한센병을 앓았던 비운의 시인 하나운이 절룩거리며 갑니다. 소록도 수용소를 향해 터벅터벅 천리길을 갑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같은 황토길인데 한여름 짊어지고 가던 고통과 절망이 가을 앞에선 위로와 희망으로 바뀝니다. 한 모금의 물조차 수정에 서린 이슬처럼 상쾌하죠. 이강산 도라지 꽃빛 가을 하늘 아래 고추는 태양을 날마다 닮아간다. 이 가을길 하늘 끝간데 가고 싶어라 살고 싶어라. 시인은 천리 만리 걸식길도 가을엔 국토편력 같은 하늘길이더라고 했습니다. 가을 장마가 여름에 불길을 끄고 떠나자 높고 푸르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여름 내 유리창을 긁듯 귀를 찌르던 욕설과 아우성 잦아들고 잔잔한 노래 순한 말이 듣고 싶은 계절입니다. 엊그제 전주시청에 92살 할아버지가 찾아와 7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끝봉에는 코로나 예방 격려금이라고 쓰여 있었죠. 할아버지는 지난 봄 백신 접종센터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려고 동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직원들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모시고 가서 태워드렸습니다. 백신 맞고 돌아오는 버스를 잊으실까 봐 버스 번호가 적힌 명패를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그 뒤로도 대개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편찮지는 않으신지 여쭙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몇 달 연금을 아껴 격려금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30년 전 퇴직한 할아버지는 고생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충남 홍성에선 치매를 앓는 93살 할머니가 새벽에 집을 나간 뒤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40시간 뒤 2km 떨어진 들판에 쓰러진 할머니를 경찰의 열화상 탐지 드론이 찾아냈습니다. 물속에 누워있어서 체온이 감지되지 않았던 할머니 대신 반려견 백구의 생체 신호를 드론이 포착한 겁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계속 내린 빗속에서 이틀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백구가 할머니 곁에서 몸을 비비며 체온을 나눈 덕분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노인들에게 무지막지한 악다구니를 퍼붓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올가을엔 제발 낮은 목소리, 따스한 이야기, 염치와 품격 있는 소식들만 들려오길 소원합니다. 9월 3일 앵커의 시선은 가을 앞에서였습니다. 오늘 하늘 한번 올려다 보셨나요? 중부 지역에서는 모처럼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주말에는 남부 지역에서도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더 기분 좋은 날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이 대체로 20도 이하로 예보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지만요. 한낮에는 약간 더울 정도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는 27도가 되겠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옷차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동해안의 날씨는 사뭇 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흐리고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기온도 상대적으로 낮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 밤부터 수도권 지역에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3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